저기요. 살 거예요? 안 사실 거면 나가세요. 아내 생일에 큰 마음 먹고 나온 정수가 쓰라린 가슴 안고 명품관에서 쫓겨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르신 괜찮으세요?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백화점의 부회장 윤태연의 말에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디선가 봤던 얼굴, 그리고 그의 손목에 차인 낡은 시계 또한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근데 그 시계 어디서 났습니까? 태연이 대답하려는 찰나 비서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이 바로 뵙자고 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이 우연한 만남이 얼마나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낡은 시계 하나가 몇십 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줄은요. 직원이 화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운명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윤태연은 그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을 떴습니다. 펜트하우스 침실 천장은 3미터가 넘었습니다. 통유리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남산타워가 아침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한강은 은빛 비단처럼 흘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집사가 준비한 아침이 보였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은식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각 구운 크루아상 향기가 공간을 채웠고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식탁을 지나쳤습니다. 빡빡한 일정 탓에 아침 식사는 차 안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벽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샤워부스 유리는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태연은 38이었지만 20대 후반처럼 보였습니다. 오똑한 콧날과 시원한 이목구비 덕에 늘 학창시절부터 인기 많았던 그는 늘 꾸미기에 열심이었고 그 후로도 지금까지 규칙적인 운동과 철저한 자기관리 덕분에 완벽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태연은 샤워를 마치고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양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탈리아 맞춤 슈트, 영국 사빌로 제작 재킷, 프랑스 디자이너 컬렉션, 색깔별로, 계절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반대편 벽에는 구두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수제 가죽 구두들이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태연은 네이비 슈트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이트 셔츠를 입었습니다. 단추를 채우고 커프스를 끼웠습니다. 플래티넘 커프스 버튼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체크 타이를 메고 재킷을 걸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시계장 앞에서였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명품 시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스위스 명품 브랜드, 독일 수제 시계, 프랑스 앤티크 컬렉션, 각각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태연은 그 어떤 것도 집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가죽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고 줄은 해져서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멈춰 있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을 가리킨 채로요. 23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태연은 이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명품 시계들을 두고
작동도 안 되는 이 낡은 시계를 차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시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벤틀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거울처럼 주변을 반사했습니다. 기사가 차 문을 열었고 태연은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신차 특유의 냄새가 나는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화면에는 빼곡하게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이사회, 11시 해외 바이어 미팅, 오후 1시 점심 약속, 2시 자선 행사 참석, 4시 회장 면담, 6시 만찬.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빌딩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지하철 입구로 몰려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태연은 그 풍경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 또한 저들과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그들과는 다른 세상에 갇힌 걸까? 잠시 생각에 빠진 사이 태연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63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Y그룹 로고가 건물 꼭대기에서 빛났습니다. 로비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천장을 비췄고 수정 샹들리에는 무지개 빛을 뿌렸습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태연은 고개만 끄덕이며 지나쳤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63층, 최상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비서 6명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모두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부회장님, 이사회 자료 준비됐습니다. 해외 바이어분들 30분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오찬 장소 재확인했습니다. 태연은 걸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구름이 건물 사이에 떠도는 유리복도를 지나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벽에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각각이 수억 원짜리였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손목에 낡은 시계였습니다. 멈춰 있는 시계 바늘을 보며 태연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움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시계를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해외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점심 약속도 끝냈습니다. 오후 2시 백화점 명품관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에 참석할 시간이었습니다. 기사가 차를 몰았습니다. 명품 백화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백화점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태연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연은 익숙하게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명품관 입구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귀퉁이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노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기요, 살 거예요? 안 사실 거면 나가세요. 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갈색 점퍼, 빛바랜 청바지, 손에는 시장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태연은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목소리가 차갑게 갈렸습니다. 직원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태연의 얼굴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부회장님. 어르신 괜찮으세요?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노인도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시선이 태연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시계가 본 노인은 얼굴을 하얗게 질릴 챈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그 시계 어디서 났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절박했습니다. 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계가 보였습니다. 왜 이 노인이 이 시계에 대해 묻는 걸까요? 대답하려는 순간 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이 바로 뵙자고 하십니다. 급하신 일이라고. 태연은 노인을 보다가 비서를 봤습니다. 회장이 부른다는 말에 망설여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비서가 또 속삭였습니다. 정말 급하시답니다. 해외 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태연은 할 수 없이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노인이 뭔가 말하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서가 태연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태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일까요? 저 노인을 그냥 두고 와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이미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멈춰있는 시계 바늘이 보였습니다. 오후 3시 20분. 그리고 유리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M, H, 이니셜이었습니다. 누구의 이니셜일까요? 태연은 23년 동안 한 번도 이 의미를 알아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노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절박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듯 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윤태연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63층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산타워가 푸른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63빌딩은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다리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자동차 불빛들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내일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있었습니다. 해외 지사 실적 보고서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고 다시 또 오늘 낮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명품관에서 만난 그 노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슬픔에 젖은 눈빛,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시계를 보며 물었던 그 질문이요. 그 시계 어디서 났습니까? 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목의 시계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금이 간 유리 너머로 멈춰있는 시계 바늘이 보였습니다. 오후 3시 20분. 23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계를 손목에서 풀었습니다. 책상 위 조명 아래 시계를 올려놓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시계를 비췄습니다. 가죽줄은 세월의 발에 갈색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유리에는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습니다. 태연은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희미해서 자세히 봐야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 그 다음은 읽을 수 없어 엄마란 글씨 같기도 하군. 민호,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엄마는 또 누구일까요? 태연은 이 시계와 함께 깨어났습니다. 23년 전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였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안개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심한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입양한 사람은 이 회사의 회장 은비 여사였습니다. 아들 없이 살던 그녀는 태연을 만나자마자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요. 그렇게 태연은 윤태연이 됐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 부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것처럼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이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태연은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8배 남자. 완벽한 양복을 입고 명품 시계. 아니, 낡은 시계를 찬 남자.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유리 너머 어딘가에 자신의 진짜 과거가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자신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연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지금요? 네, 급하신 일이라고 하십니다. 태연은 재킷을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어두웠습니다. 은은한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은비 여사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긴 머리가 어깨를 덮고 있었고 검은 드레스가 그녀의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앉아라. 은비 여사가 돌아서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지만 별말 없이 태연은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은비 여사가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의 강인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은비 여사가 태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태연의 손목에 여전히 차여있는 낡은 시계를 흘깃 보았습니다. 오늘 행사 어땠니? 별일 없었습니다. 태연의 짧은 대답에 은비 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였습니다. 그 시계, 언제까지 찰 거니? 태연은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계가 형광등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과거입니다. 이것마저 벗으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은비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을 채웠습니다. 은비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연아, 혹시 오늘 낮에 특별한 일 없었니? 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인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비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봐라. 늦었다. 태연은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칫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비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오래된 생각이 나서 그래. 태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은비 여사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연은 계속 시계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 멈춰 있는 바늘, 그리고 희미한 이니셜 M, H, 어떠한 장소 혹은 다른 누군가의 이름일까요? 그리고 오늘 만난 그 노인. 시계를 보고 그렇게 놀란 이유가 뭘까요? 태연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일정 잠깐 비워줘. 개인적으로 볼 사람이 있어. 네, 부회장님. 누구를 만나시는데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태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 백화점에 가보기로요. 혹시 그 노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였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집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에게는 돌아가고 싶은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에겐 미안하지만 늘 마음 한켠엔 또 다른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빌린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기만 한 거실도 오늘따라 텅 빈 세상 속에 더 홀로 외로이 떨어진 듯 느껴지게만 만들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계를 보던 그 눈빛, 절박했던 목소리. 태연은 손목에 시계를 풀어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 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계속 뒤척이던 그는 어느새 자신도 모른 채 잠들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선 늘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태연은 꿈속에서 뛰어갔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어디 있니? 크게만 들렸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태연은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저 여기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이 가득 찬 순간 갑자기 땅이 무너졌습니다. 태연은 추락했습니다.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아! 태연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20분이었습니다. 시계와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태연은 베개 옆에 놓인 낡은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민호.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그 이름을요. 혹시 그게 자신의 이름이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부르던 그 목소리는 누구였을까요? 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그 노인을 꼭 찾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 노인이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요.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겠다고요. 23년 동안 감춰진 비밀을 밝혀내겠다고요. 한편 박정수는 퇴근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된 고기들이 보였습니다. 소고기는 너무 비싸 손이 가지 않아 돼지갈비를 집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부위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오늘은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20년 넘게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깨진 보도블록.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5층까지 숨을 헐떡이며 올랐습니다. 70이 넘은 몸은 쉽게 지쳤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거실에서 김순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지만 움직임은 부지런했습니다. 왔어요? 순자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수는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돼지갈비 샀어. 찜해줘. 순자가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방 선물도 보았습니다. 뭐하러 이런 걸 샀어? 오늘은 밖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미 음식을 다 했네. 정수가 말을 돌리자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아니까요. 미안해. 정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당신이 내 음식을 먹는 게 나는 더 좋아. 정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오늘 낮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야. 작게 불렀습니다. 23년 동안 수없이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정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사진을 보고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보. 정수도 침대에 앉았습니다. 순자 옆에요. 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민호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23년 전 그날,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학교 소풍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갔었지. 서울로 간다고 좋아했어. 버스 탄다고 신나했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요. 아침 6시에 민호를 깨웠습니다. 도시락을 싸주고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민호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서였습니다. 민호가 실종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순자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수색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밤새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소식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아마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요. 한강에 빠졌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수와 순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찾았습니다.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23년이 지났습니다. 희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민호를 닮은 사람을 봤다고요.
민호 시계와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요. 순자는 사진 속 시계를 자세히 봤습니다. 가죽줄, 둥근 문자판, 은색 테두리. 만약 정말 그 시계가 맞다면, 만약 그 사람이 민호라면, 순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희망을 품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23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당신, 순자가 남편을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인 얼굴로요. 우리, 다시 찾아봐요. 그 사람 찾아봐요.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찾아보자.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식탁 위 돼지갈비찜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이 사라지고 기름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3년 만에 찾아온 희망의 불씨가 두 사람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민호일까요?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기억을 잃은 걸까요? 사고를 당해서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걸까요? 순자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잠들기 전까지 뒤척였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백화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젊은 남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23년 만에 아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순자는 사진을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민호이길.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했습니다. 마치 희망의 빛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아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속엔 확신할 수 없는 떨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아들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명품관암. 정수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제 그 자리 아들을 닮은 사람이 서 있던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혹시 어제 여기 계셨던 젊은 분 보셨습니까? 정수는 지나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개를 젓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수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수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Y그룹 회장 은비 여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 눈빛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 하지만 신분의 벽 앞에서 무너져야 했던 첫사랑. 은비 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니 23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은비 여사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오래된 그리움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로? 아내 생일 선물을 사러. 정수는 어색하게 둘러대며 대답했습니다. 은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건 그저 안부뿐이었습니다. 건강하셨어요? 예, 덕분에. 몇 마디 나누지 못하고 은비 여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예. 가보십시오.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발걸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려던 순간 정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유리 진열장에 걸린 대형 포스터, Y그룹 차세대 리더 윤태현 부회장. 정수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어제 본 그 사람, 시계를 차고 있던,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젊은이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윤태연. 정수는 포스터 속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같은 재벌가의 부회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아들의 얼굴만을, 포스터 속 윤태연의 미소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한편 밤 11시 윤태연은 아직도 회사를 떠나지 못한 채 여전히 기억을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자장가 같은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야, 부회장, 아직도 안 가?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 박은서였습니다. 태연보다 4살 많은 누나. 회사 일에는 관심 없지만 동생 걱정은 누구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 몇은 아직도 눈치 보면서 못 가고 있다고 부회장이 안 가면 아무도 못 간다는 거 아직도 몰라? 은서는 웃으며 태연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곧 동생의 표정을 읽어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이상한데.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 나한테 거짓말하면 다 티나.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은서는 동생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태연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누나, 퇴근하자.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술 한잔 할래? 은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가는 술집에 들어가 나란히 앉아 잔을 기울였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 그렇게 많이 해?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연은 잔을 돌리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 엄마 기억이 하나도 없어. 응? 입양되기 전 말이야. 23년 전 내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였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시계만 빼고. 그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단서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어. M, H가 이니셜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은서는 동생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엔 차갑고 완벽해 보이는 동생이 지금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며칠 전에 어떤 어르신을 만났어. 명품관에서. 태연은 그날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무례한 직원을 꾸짖고 그 어르신을 도왔던 일.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시계를 보며 놀랐던 순간. 그분의 눈빛이 뭐랄까, 나를 아는 것 같았어. 아니, 나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 은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를 궁금해했는지, 밤마다 꿈속에서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동생을 몇 번이나 깨웠는지. 태연아. 은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도 가끔 생각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의 진짜 가족은 어디 있는지. 누나. 하지만 말이야. 은서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쩌면 넌 기억이 없어서 다행인지도 몰라. 태연이 고개를 돌려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과거가 너무 아팠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 마음이 스스로 지운 걸 수도 있고. 은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태연아, 넌 이미 충분히 사랑받으며 자랐어. 엄마가 얼마나 널 아꼈는데.
우리가 얼마나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는데. 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과거를 찾고 싶은 마음 나도 이해해. 하지만 은서는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다는 거 잊지 마. 알았지?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래도 누나, 응? 나만 왜 기억이 없을까? 왜 나만 텅 비어 있는 것 같을까? 태연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배어났습니다. 은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말이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강물에 비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해 나가야 하니까. 과거로 가득 찬 사람은 미래를 담을 공간이 없잖아. 태연은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그 마음을 전하는 것조차 미안해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은서는 환하게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건배. 우리 부회장님의 밝은 미래를 위해. 태연도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넨 위로의 말들이 얼마나 큰 진실 앞에 무너질지,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피로 맺힌 이름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는 것을. 자정이 지난 시각, 은비 여사의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넓은 복도를 지나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벽에는 두 아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연과 은서,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 위로 세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은비는 그중 한 액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태연의 사진. 언제 기울었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바로잡았습니다. 사진 속 소년의 눈빛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구나, 태연아. 은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2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출장길 벤틀리 뒷좌석에서 들었던 사고 소리. 차를 멈추고 달려갔을 때 그곳엔 기억을 잃은 채 떨고 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손목엔 낡은 시계 하나만을 차고 M.H. 그 이니셜을 보는 순간 은비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만호와 이니셜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명처럼 자신이 이 아이를 구해야 한다고 속삭이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태연을 데려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도 가족을 찾아주지도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을까? 은비는 사진 속 태연의 미소를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은서의 사진. 밝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자 또 다른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은서야, 너에게도 미안하구나. 은비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42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박정수. 가난한 공장 기술자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은비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그런 남자와 결혼할 수는 없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은비가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은서, 정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하지만 은비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정수에게도, 심지어 은서에게도. 그저 홀로 몰래 낳아 홀로 키웠습니다. 미안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을 숨긴 채 살아왔구나. 은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은서였습니다. 은비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얼른 눈물을 닦았지만 딸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이 밤에 웬일이니? 어머니, 오늘 태연이랑 술 마시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은서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연이는 정말 어디서 온 걸까요?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건가요? 은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은서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은서는 씁쓸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제 들어가 주무세요. 은서야. 네, 어머니. 잘 자요. 은서는 방을 나갔습니다. 은비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벽의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연과 은서, 두 아이 모두 자신이 진실을 숨긴 채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은비는 코트를 걸쳤습니다. 이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바. 은비 여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비싼 양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채우고 또 비웠습니다. 핸드백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정수. 오후에 비서를 시켜 알아낸 번호였습니다. 명품관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사람. 몇십 년 만에 다시 본 첫사랑. 그리고 은서의 친아버지. 용기를 내야지. 은비는 술을 한 잔 더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취기가 오히려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은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23년 만에 듣는,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리워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 씨, 누구십니까? 나예요. 은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비 씨?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낮에 명품관에서 뵌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을? 은비는 잔을 또 한 번 들이켰습니다. 정수 씨, 제겐 은서라는 딸이 있어요. 갑작스레 말하기 정말 힘들지만, 네. 그 아이는요. 은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딸이기도 해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입니까? 미안해요.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헤어진 뒤 제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은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웠어요. 은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에게도 은서에게도. 정수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은서가 정말 제 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당신과 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정수는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42년 동안 몰랐던 딸. 그것도 재벌가의 후계자로 자란 딸.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후엔 당신이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는 정보를 얻었고, 그래서 숨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요. 은비는 양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 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 네. 당신이 찾던 아들 말이에요. 은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게 무슨. 하지만 은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술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은비 씨? 은비 씨. 정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은비 여사는 그대로 테이블에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은비는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미안함과 안도가 섞인 미소가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화기 너머 정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은비 씨? 은비 씨.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서가 자신의 딸이라는 말, 그리고 민호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 민호야, 내 아들이 정말 어디 있는 거니?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3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 그리고 42년 동안 몰랐던 딸.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비 여사는 그날 밤 이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과음과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였지만 의사는 안정을 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은비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나.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혹은 더 큰 짐을 짊어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은서는 홀로 어머니의 저택을 걷고 있었습니다. 텅 빈 복도, 고요한 거실, 그리고 어머니의 방. 그녀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망설임이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 은서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정갈하게 정리된 서랍들, 그리고 책상 위에 오래된 만년필. 은서는 한참을 방 안을 둘러보다가 어머니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열어두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 오래된 서류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 은서의 발걸음이 금고들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억에 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밀번호. 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 아니면 내 생일? 여러 번호를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태연이의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태연이가 집에 온 날짜. 823. 은서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녀의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 금고는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봉투들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누군가가 발견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친자 확인서.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에는 두 개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은서, 그리고 박정수. 이게 뭐지?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정수.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검사 결과 박은서와 박정수 간의 친자관계 확률은 99.99%입니다. 은서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나의 친아버지?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알고 지냈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너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다라고만 말했을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에게 다른 친아버지가 있었다니, 그것도 박정수라는 이름이. 은서는 다른 서류들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또 다른 봉투. 그 안에는 또 다른 DNA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윤태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적힌 다른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민호. 박민호? 태연이의 진짜 이름? 은서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검사 대상자 윤태영구 박민호. 보호자 은비. 비고 2002년 8월 23일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견. 기억상실 상태. 신원 미상. 은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연이의 원래 이름은 박민호. 그리고 자신의 친아버지는 박정수. 설마.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설마 태연이가 박정수의 아들이라는 건가? 은서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뭐해? 은서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태연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연아. 은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누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뭐해? 어머니가 누나 여기 있을 거라며 가볼에서 왔는데. 이거 봐.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DNA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고요한 서재를 채웠습니다. 이게.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의 진짜 이름은 박민호? 응, 민호야. 하지만 우린 여전히 진짜 남매야. 같은 아버지를 둔. 태연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정수, 박민호, 박은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명품관에서 만난 그 어르신이 우리 아버지일 거야.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린 평생 모르고 살았어. 서로가 진짜 남매라는 걸. 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에 든 서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오래전 헤어진 남매가 다시 만난 것처럼 서로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연도 누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그 진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래된 비밀을 씻어내듯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그렇게 진실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비 여사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자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혹은 무언가를 놓아주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비 여사는 태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태연아, 잠깐 이리 와보겠니? 태연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은비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도록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이제 말해야겠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비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23년 전 8월 23일이었어.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지. 나는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 그녀의 눈빛이 과거로 향했습니다. 그때 큰 소리가 들렸어. 사고 소리였지. 나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고 우산도 없이 뛰어나갔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엔 넘어진 버스와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작은 소년이 혼자 서 있었지. 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너였어, 태연아. 은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온몸이 젖은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손목의 시계만 쓸어보고 있었지. 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목의 시계를 만졌습니다. 나는 너를 보는 순간, 너의 시계 이니셜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느낌을 받았어. 마치 운명처럼 내가 이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지. 은비는 상자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소풍 버스 교통사고, 어린이 1명 실종, 박민호 8세, 사고 후 행방불명.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야, 진짜야. 처음에는 신고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고 나는 너를 입양할 결정을 내린 거야. 얼마 지나서야 이 기사를 보게 됐어. 그렇지만 너를 제자리로 돌릴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 은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아들을 잃은 적이 있었어.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둔 내 첫 아들. 그 아이를 잃고 나서 난 평생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지. 그래서 둘째로 태어난 게 은서야. 은서만큼은 내가 숨겨서 몰래 키웠어. 늘 나는 내가 기억을 되찾을까봐 두려웠어. 내가 진짜 가족을 기억하고 나를 떠날까봐. 어머니. 하지만 태연아. 은비는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너를 내 아들로 키우면서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너는 나의 아들이었어. 진짜 아들이었어. 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요? 은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수? 네. 내가 명품관에서 도와줬던 그분. 너의 시계를 보고 놀랐던 그분이야. 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분은 23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너를 잃고 술독에 빠져 살았대. 지금은 다시 이겨낸 것 같더구나. 은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은서의 친아버지이기도 해. 알고 있습니다. 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서 누나와 제가 금고에서 서류를 봤어요.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어쩌면 내가 일부러 열어둔 건지도 모르겠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야, 태연아. 선택이요? 진짜 가족에게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남을 것인지. 은비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이해할 거야.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너를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어. 태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서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은비는 고개를 들어 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23년 동안 저를 사랑으로 잘 키워주셨잖아요. 어쨌든 처음은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아들로 키워주셨잖아요. 태연은 은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따뜻한 집과 사랑과 미래를. 태연아. 하지만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제 친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23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맸다는 그분을, 제 진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그분을.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녀는 태연을 안았습니다. 가서 만나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23년 동안 쌓인 거짓을 씻어내듯,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그 길로 태연은 가슴이 찢어질 때까지 뛰고 또 뛰었습니다. 비가 그의 눈을 적셨지만, 숨이 멎을 것 같았지만 자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서가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박정수는 23년 전 아들을 서울에서 잃은 충격으로 아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고 매주 이 시장에서 장을 본다고 했습니다. 시장까지 뛰어온 태연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시장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래시장은 비 내리는 오후였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떡볶이 튀기는 소리,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 과일 가게 앞에서 두 사람이 사과를 고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부부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이 사과가 더 싱싱해 보이는데? 갑자기 사과? 오늘이 무슨 날인데? 민호 생일이잖아. 23년째.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 민호가 사과 좋아했었잖아. 정수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태연은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23년 동안 혼자 기억하며 살아온 부모님.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수가 사과를 사고 돌아서는 순간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비가 그들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정수와 순자는 멈춰 섰습니다. 정수의 손에 든 비닐봉지가 흔들렸습니다. 당신 그때 명품관에서. 순자도 태연을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민호를 닮은 젊은이. 안녕하세요. 태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을 본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태연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세 사람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 씨, 아니. 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정수의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민호라고 합니다. 태연은 처음으로 울분에 받쳐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23년 전 소풍버스 사고로 실종된 두 분의 아들입니다. 순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정수가 황급히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민호가 맞아? 기억은 여전히 나지 않습니다. 사고 후로 기억을 잃어서. 태연은 손목의 시계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 이것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두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건 내가 민호에게 사준 시계. 순자는 시계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수가 황급히 아내를 붙잡았지만 그 역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멈춰 있는 시계. 유리 안쪽에 새겨진 M, H, 이니셜. 맞아. 내가 밤새워 고민해 사줬던 시계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야. 순자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정수도 아들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민호야, 23년 동안 너를 찾았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기억하지 못해서, 두 분을 알아보지 못해서. 아니야. 순자도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세 사람이 시장 골목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흐느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건강하게 자라줬구나. 정말 잘 자랐어. 멋지다. 우리 아들 고마워.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쓸어보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우리 민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태연도 두 분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품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언제가 이 품에 안겨본 적이 있는 것처럼.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세 사람. 정수가 먼저 몸을 떼며 태연의 얼굴을 쓸어보았습니다. 집에 가자, 민호야. 오늘이 내 생일이잖아.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23년 동안 혼자 기억했어. 케이크도 못 사주고 미역국도 못 끓여주고 그저 내 사진만 보며 축하해줬지. 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게.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우리 아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는 떨어뜨린 비닐봉지를 주었습니다. 가자, 민호야. 집으로. 태연은 부모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셋이 오르고 도착한 곳, 정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민호야.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태연에게는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미역국 끓여줄게. 어머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안 돼.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어야지.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냄비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행복한 떨림이었습니다. 정수는 태연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중 한 장에 어린 소년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예요? 그래. 내가 13살 때 찍은 사진이야. 태연은 사진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년. 손목엔 새로 받은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하루 종일 자랑하고 다녔지. 정수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됐어. 민호야, 이리 와서 먹어라.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 그리고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태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리웠던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 많이 먹어. 23년치를 오늘 다 먹어야 해. 순자는 아들의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소박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23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마침내 채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은비 여사님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다행이구나.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를 키워준 그분께 감사해야겠구나. 하지만 태연은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 노릇하고 싶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내가 살아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 태연이 시계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시계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차야지. 그게 내 거야. 하지만, 민호야. 정수는 아들의 손에 시계를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이 시계는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평생 내 곁에 있어야 해.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내 거야. 다시는 잃어버리지 마. 태연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목에 다시 찼습니다. 그 순간, 틱! 멈춰있던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놀라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23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여. 순자가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시계가 다시 움직여. 정수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우리 가족의 시간이. 태연도 시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틱, 틱, 틱. 초침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것처럼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연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순자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어머니. 이제 자주 올게요. 그래, 그래. 자주 와라. 정수는 아들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 고맙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태연은 두 분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는 문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차에 타기 전 다시 한번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분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연도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틱, 틱, 틱. 멈춰있던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태연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23년 만에 그는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박민호, 박정수와 김순자의 아들, 그리고 이제 윤태연이라는 이름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가족을 가진 남자. 하지만 이제 그는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비 내리던 하늘이 개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듯이 태연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손목의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틱, 틱, 틱.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